환상 1. 안개층이 깊게 골짜기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아직 초막의 토벽까지 닿아 있지 않았지만 새밭을 해적이며 등성이를 비껴 내려오는 빗줄기를 보고 있었다. 빛에 의해서 깨어나는 숲, 빛에 의해서 활기를 되찾는 골짜기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동작도 빨랐지만 몹시 조심스런 발놀림이었으므로 주의해야 겨우 알아차릴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그가 산으로 들어온 이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이따금씩 약초를 캐러 온 사람들의 것인 듯한 흔적을 본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드문 일이었다. 그는 숲을 다닐 때 기척이나 발자국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혹 고목의 껍질이나 솔방울 또는 마른 풀잎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는 길에 설치류의 작은 짐승을 보았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피하여 숲길을 다녔다. 그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골짜기 아래에는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 밤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밑에 아람이 질비하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새벽녘엔 일찍 골짜기로 내려온 짐승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작은 원을 그리며 제 양만큼 먹거나 입으로 운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슬이 묻은 손을 털며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물살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는 작은 물웅덩이를 찾아 얼굴을 비춰보았다. 수면에서 쉽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날은 절대로 하늘이 굳거나 바람이 심하지 않았다. 한참 만에 그의 얼굴이 수면 위에 나타났다. 기뻐했다. 그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만족스럽게 마신 뒤 비탈에 떨어진 아람을 주우러 갔다. 풀숲을 가르며 그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다. 햇살이 뜨거울 때 이걸 잘 말려야지. 아마 이번에도 겨우살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첫 겨울엔 바위굴 속에 저장해 두었던 양식을 들쥐가 건드려 이만저만한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인적이 닿지 않는 산으로 들어와 후미졌으나 응따를 피한 숲기슭에 말라 죽은 나무를 기둥하여 칠구로 엮고 풀대와 삭정이를 지늘게 이겨 초막 하나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겨울나기 할채비로 활석을 주어 바닥에 깔고 불을 지피기까지의 어려움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혹독했다. 그러나 지금은 밤마다 골짜기로 내려와 울부짖는 야행성. 동물을 쫓기 위해 불을 지피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꿈속에서 용녀가 다시 살아 허공에서 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파리의 수양딸인 용녀는 19가지 나이를 헤아렸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두엇은 더 꼽아줄 수 있을 터였다. 그의 기억엔 공마단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고씨라고 하는 뚱보 약장사를 따라다니다가 왕파리를 만났다. 왕파리의 식구들은 장터를 찾아다니며 서커스를 하는 패들이었다. 하늘을 가리던 천막 안에서 용녀에게 줄 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위험한 공중고개도 익숙히 해낼 수가 있었다. 왕파리는 코에 가짜 수염을 달고 3마리의 원숭이를 직접 부렸다. 그가 끌고 다니는 9명의 식구가 몰려가면 어느 장터건 숨막히도록 붐비곤 했다. 채구라고는 성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까닭에 그는 마음 놓고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다. 대신 사과개짝 몇 개를 잇대어 만든 침상 위에 걸터앉아 공연 뒤에 허기를 달래곤 했다. 그땐 용녀가 곁에 있었다. 고향에 가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내 몸에서 비린내가 지워지는 날이 없었어.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를 볕에 널어 말려야 했거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갯강구를 잡아서 더듬이를 떼고 놔둬보라지. 그게 방향도 모르고 뱅뱅 도는데.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녀는 가족을 모르면서도 고향이라든가 아버지와 같은 단어를 넣어 끊임없이 새로운 과거를 만들었다가 버리곤 했다. 그녀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사실처럼 들렸다. 어떤 별이 있었어.
그 별에 있는 돌은 보석처럼 빛났지. 사람들도 너처럼 작아서 줄을 잘 탔어. 얼마나 잘 탔는고 하니 별과 별 사이를 줄로 묶고선 밤 하나 지날 동안 건너가기도 하고 그곳에 예쁜 돌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반짝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용녀는 자기 말을 수긍해주는 그의 얼굴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보풀보풀한 그의 머리카락을 입술로 건드렸다. 찢어진 천막 사이로 들어온 별빛 때문에 천막 안은 연희 때보다 훈훈해진 것 같았다. 왜 낮엔 저것들이 빛나지 않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사람들이 욕심의 눈으로 줄을 끊어놓기 때문이야. 그의 머리를 쌓아는 채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는 것이 많았다. 지구 옆엔 화성과 금성이 있는데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것. 그것을 도는 별은 수금지 화목 토천해명의 순서이고 뒤에는 반인반마. 성군이 은하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 별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전에 있었다던 늙은 마술사에게 들은 이야기도 모두 기억했다. 별이 한 곳에 모이면 크나큰 재앙이 온대. 그러나 착하게 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래. 어느 별인가 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죄를 짓지 않으면 꼭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녀는 갖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목숨 같은 줄을 놓쳤다. 외줄 위에서 휘청거리는 그녀를 보고 파장에 취한 장꾼들이 야유와 함성을 섞었다. 왕파리의 키 10배도 넘는 허공에서 생긴 일이었다. 처음에 미끄러진 듯하였지만 아직 줄을 잡고 있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녀였다. 밑에서 왕파리가 그녀에게 손짓을 했다. 용녀의 몸이 다시 떠오르자 야유가 멎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줄을 밟고 팔을 벌렸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허공에서 몸을 거꾸로 세웠다가 굴렁쇠처럼 몸을 굴리는 묘기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섞이더니 그 갈채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줄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웃는 그녀를 보았다.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났다. 그녀의 시체는 그날 밤 공마단 식구들의 손에 치워졌으나 아무도 슬픔을 내색하려 하지 않았다. 죽으면 그만인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몰래 천막을 해체할 기미가 보였다. 왕파리는 시뻘건 눈알을 굴리며 사람들을 끌고 나가 술을 퍼먹일 모양이었다. 빈 천막은 그의 차지였다. 삘릴리 삘리릴리 빌리. 그는 한동안 풀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면서 주머니에 있는 예리한 손칼을 떠올렸고 용녀를 그렇게 만든 왕파리의 손을 잘라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그녀가 입던 붉은 망토를 찾아내 불을 붙였다. 불길 앞에서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었다. 다신 울지 않겠어. 그는 이를 사려 물었다. 바람이 그와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로 불길을 몰았다. 너풀거리는 천막 조각에 불길이 닿는 동안 그는 재빨리 무엇인가를 찾아 옷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인적이 없는 새벽 들판까지 달려나온 그는 등을 돌려 마구 솟구치는 불더미를 보았다.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이었지만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여명 속에 남아있는 어둠이 그의 작은 그림자를 날름 삼켜버렸다. 그가 살고 있는 초막 뒤쪽 바위는 4개가 뚱뚱한 장승을 닮아 있었지만 맨 앞 것만은 옆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주워온 아람들을 말리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는 껍질을 벗긴 열매를 바위 위로 주르르 쏟아부었다. 그곳을 떠날 때 왕파리가 훔쳐놓았던 어느 행상에 소금을 퍼오지 않았다면 늘 담배로 사는 땅꾼 아저씨의 성냥과 용녀가 쓰던 실바늘과 토끼털로 된 그의 덧옷이 없었다면 기름종이와 손칼이 없었다면 목숨부지를 위해 벌써 마을로 내려갔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산생활에는 자신이 있었다. 작은 목숨이었으므로 작게 필요한 불기와 소금과 양식과 외로움,
그래도 그의 눈에는 무한천공의 별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자 그는 성냥을 쓰지 않고도 불을 지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먹을 풀잎과 열매가 제각기 남아있는 시각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달무리와 구름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과 습도의 변화도 좋은 경험이 되어 주었다. 사실 작은 바위 하나만 움직여도 먹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벼랑의 틈새나 솔푸더기에 있는 맷새둥지만 뒤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궁해도 새알이나 계곡 물속에 사는 가재, 산천어나 중태기 등은 손대지 않았다. 이 산숲 계곡에 사는 친구들의 생명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 무력하기에 잡아먹혀야 한다면, 영리하지 못해 죽어야 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될까. 그래서 많은 것을 삼갈 수 있었다. 그는 잘 마른 열매들을 바위굴 속에 저장해 두었다. 벌써 오래전에 그것들은 들쥐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노간주 나무의 잔가지를 엮어 두텁게 흙을 바른 튼튼한 마기로 잘 갈무리 되어 있었다. 땔감도 충분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삭정이며 솔방울, 마른 풀대,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이 한 아름씩 모아졌다. 그는 나뭇잎 더미 밑에 잠시 놓아둔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밥 몇 개를 가져다가 단칸의 토방과 이어진 아궁이 안으로 그것을 던졌다. 잠시 후 하얗게 가라앉았던 재 속에서 미미한 연기가 살아오르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초막에 들창을 세웠다. 바람이 들어와 그의 이마를 가볍게 쓸어주었다. 스스슥 무슨 소리. 그는 갑자기 긴장했다. 가까운 계곡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그의 척막이 떨렸다. 스스스, 슥소리의 방향으로 보아 쫓기는 짐승은 아닌 것 같았다. 아직 숲에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다.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했다. 첩첩이 산뿐인 숲속에는 짐승이 많았다. 계곡이 깊어 많은 것들이 털을 잡고 살았으므로 표는 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쫓고 쫓기는 싸움이 은밀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짐승의 다툼은 사람의 그것과 너무나 달랐다. 안 돼. 골짝을 부딪혀오는 메아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새끼야. 하나만만 주면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사람의 말소리가 채찍처럼 그의 알몸을 파고들었다. 왕팔이 같은 쇳소리는 아니었지만 공마단 천막 속에서 몸서리치게 들어온 욕설이었다. 취한 왕팔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용녀는 왕팔이를 미워했었다. 눈초리로 그녀가 얼마나 왕팔이를 미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장꾼들의 휘파람 소리, 그녀가 꽃 이파리 지듯 수직으로 내려앉는 모습과 아수라장을 이룬 그 다음 순간과 불길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던 일들이 뒤죽박죽 마구 포개졌다. 너도 잡으면 되잖아. 그는 초막에서 나와 가까운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소리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거친 숨소리와 미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 산기슭을 막고 서서 몇백 년을 살았을지 모를 구세 먹은 느티나무. 근처 초막과는 정면으로 위치한 눈앞의 벼랑 아래였다. 바위 아래에서 두 아이가 다투고 있었다. 아이였지만 그의 배나 되는 몸집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다. 한 손에 쇠꼬챙이를 들고 있었다. 한 아이가 커다란 자루를 등 뒤로 감췄다. 자루는 제 무게로 늘어져 꿈틀했다. 다른 아이가 그 자루를 보려고 안달했다. 그럼 난 갈 테야. 혼자 알아서 해, 임마. 그것은 위력 있는 협박이었다. 자루는 이내 아이의 뒤에서 나와 입을 열었다. 이건 까치독사 아냐? 어디 보자. 제법 크게 벌었네. 까치를 통째로 삼킨다고 까치독사라고 부르는 뱀이 있었다. 독하고 민첩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땅꾼 아저씨가 노천에서 잡은 개구리를 먹이면서 키우던 그 뱀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 독할수록 비싸다는 것이었다.
한 마리만 꺼내. 아이는 자루를 벌리며 그 속을 쇠꼬챙이로 휘젓고 있는 다른 아이에게 애원했다. 짧은 시간에 쇠꼬챙이 끝에 감긴 또아리가 다른 자루로 이동했다. 그러나 자루 밑이 터져 있었는지 다른 뱀들이 빠져나와 아이의 발등으로 떨어졌다. 손을 쓸 틈이 없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발을 털었지만 이미 늦었다. 흐흐. 뱀이 발의 움직임을 따라 허공에 몸이 풀려 날아갔다. 그것을 본 또 다른 아이는 주춤주춤 물러서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이는 손에 든 자루를 집어던졌다. 까치 독사가 가. 물린 아이는 까무러졌는지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아이의 몸이 벌써 숲 그늘에 가려져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사람 살려려. 몇 떼가 놀라 사방으로 흩어진 뒤 근처는 나무 이파리만 바람에 사북거릴 뿐 다시 정적에 휘말렸다. 숲은 아이의 자루에서 나온 숱한 뱀들을 조용히 삼키고 침묵했다. 바위 밑 풀숲에 쓰러진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웠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위태로운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다가가 죽은 듯 누워있는 아이를 흔들었다. 얘, 정신 차려. 작은 손이 아이의 큰 얼굴을 두드렸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더러운 발목이 벌써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손칼로 발목을 째고 독이 밴 상처를 입으로 힘껏 빨았다. 피가 떫은 맛을 내며 입안으로 가득 빨려 나왔다. 용녀를 은근히 좋아했던 땅꾼 아저씨의 해독제가 그녀의 소지품에 끼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그는 산생활을 하면서 그것의 작은 분량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다. 풀숲에서 자칫 뱀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피할 방법을 몰랐던 탓이었다. 그건 검푸른 이끼의 한 종류였는데 돌로 찧어 상처에 대면 바위에서 습기를 빨아내듯 독을 흡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가 생기를 찾을 때까지 그것을 상처에 대고 빨리 깨어나 주기를 빌었다. 마침내 아이가 깨어났다. 아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구부린 자세로 고개를 들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직 초점이 맞질 않았다. 이젠 괜찮아. 검붉은 피에 젖은 이끼를 멀리 던지며 그가 말했다. 그는 서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구덩이 밑엔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 있었다.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목숨이 걸린 실족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몰랐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 넌 예외지만 말이야. 뱀은 뭐 하려고 잡니까? 해치니까 안 갚음하는 거라고. 넌 누구지? 아이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아이는 눈앞에 서 있는 이상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실조차 잠시 잊은 채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숲에 사는 사람이야. 여기서? 응. 아이의 가슴 속엔 모든 게 현실감을 잃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눈을 보는 것이 슬펐다. 놀랄 건 없어.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여 제 발목을 바라보았고 조금 전에 그 무서운 까치 독사에게 물렸던 사실을 상기하는지 다시 진저리를 쳤다. 뱀에게 물렸던 곳을 가로째 놓은 상처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얇은 피막이 그 위에 엉겨 있을 뿐 피는 벌써 멎어 있었다. 아이는 핏기를 잃고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넌 죽지 않을 거야. 아이는 다리를 좌우로 젖혀보았다. 억새가 가로 누우며 그의 뺨을 스쳤다. 칼날처럼 무서운 풀잎이었다. 그는 잽싸게 몸을 숙였다. 하마터면 땅에 거꾸러질 뻔했다. 가라. 나를 보았다는 얘길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아이는 두려워하며 몸을 세웠다. 그는 아이가 움직이도록 자리를 피해 주었다. 할 수 있지? 이 산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야. 그러나 아이는 대답 대신 금세라도 도망갈 자세를 취하며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아이가 저만치 달아났다. 바람이 아이가 움직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매우 끈끈한 바람이었다. 3. 토방은 아주 따뜻했다. 그 안에서 개암 열매를 씹으며 용녀를 생각했다. 그녀와의 공마단 생활엔 힘겨운 행복이 있었다. 왕파리는 제 맘대로 단언을 부리곤 했지만 그가 아니고는 누구도 땅꾼 아저씨나 늙은 마술사를 거두어 들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공연이 끝나면 왕파리는 미친 개처럼 굴었다. 수입이 기대의 절반도 못 된다고 술주정만 일삼았다. 그렇다고 공마단을 떠나는 사람은 없었다. 공마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들이었다. 그는 외주를 타고 올라가 그 위에서 애잔한 곡조로 풀피리를 불었다. 그녀가 무대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조심해. 그는 소리 없이 파고드는 그녀의 눈초리를 늘 느낄 수 있었다. 마른 풀잎과 나뭇가지를 안아다가 아궁이에 조금씩 던졌다. 땔감은 치익치익 소리를 내며 예쁜 불꽃으로 타올랐다. 벌레들은 은신처를 찾아 느릿느릿 배회했고 동면을 준비하는 짐승들은 더욱 민첩해져 살을 올리고 있었다. 메세가 둥지로 돌아온 밤이었다. 별똥이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칠흑이었으나 바람 잦은 하늘은 더 많은 소리를 감추고 있었다. 다시 깨어나는 소리들 정적 속에서 되살아나는 숲의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다. 하늘이 잘 보이도록 몸을 뉘었다. 허공을 응시했다. 많은 빛의 점들이 호흡을 따라 너울거렸다. 작은 물결로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어둠의 바다에 떠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눈을 감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갔다. 안개층은 풀숲 위에서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여명이 다가오는데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막고 있었다. 있는 것은 우뚝 솟은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티나무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 둥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다. 팔을 벌려 7을 헤아리고도 반이나 남았던 나무였다. 그는 밤나무나 호두나무, 상수리 개암이나 으름, 산딸기 같은 나무들이 저렇게 컸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나무 덕에 여름에 물마나 아닥치듯 부는 바람은 문제되지 않았다. 둥치에 구세 먹은 공간은 나뭇잎을 넣지 않아도 좋은 안식처로 늘 열려 있었으니까. 그는 빛이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섰다가 등을 거기에 기댔다. 별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줄이 끊어진다. 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젠가 끊어지지 않을 질긴 밧줄이 그에게 내려올 때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쿵, 쿵. 딱따구리 종류의 새가 낼 수 있는 나무 찍는 소리. 동시에 몇 마리의 산새가 날개를 치며 달아나는 것을 그는 보았다. 나 때문에 놀란 걸까? 등을 돌려 여명으로 드러난 나뭇가지 위를 살피며 그가 생각했다. 순간 그는 느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나무 위에서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와 다른 모습이었다. 후이 후이 후이. 그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후이 후이 이. 맞은편 계곡에서 메아리가 돌아왔다. 대답해봐, 새가 아니라면. 그는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커녕 움직임조차 아예 없어졌다. 그의 어깨가 긴장해서 뻣뻣해졌다. 잠시 후 그것은 형체조차 사라졌다. 어쩌면 잘못 본 걸 거야. 그는 고개를 꺾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옆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발작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본 게 나야. 그는 너무 놀라 입이 탔다. 누군데? 어디 있지? 그는 소리나는 곳으로 귀를 집중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왔어. 방금 나무 위에 있었니?
그래, 조금 전에 공간의 굴절 각도를 잘못 잡아 이곳에 불시착한 거야. 그에게 불시착이라는 말이 생소했다. 내가 본 게 사실이라면 다시 내 모습을 볼 수 있겠니? 그러지 뭐. 그러나 난 내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어. 마음이 통했을 때만 그 형체를 빌리는 거야. 일치감 때문이지. 다른 때는 외형을 갖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날 알아냈지? 초록빛의 눈을 가진 그가 그 앞에 선명한 형태로 서서 말했다. 그와 닮은 모습이었다. 나무를 통해서 소리가 진동했어. 느낀 게로구나. 그렇게 느낌을 빨리 할 수 있다면 너도 다른 우주에서 왔지? 아니, 난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그런 건 잘 몰라. 지구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크던데. 난 마을에서 살았었어. 마을이 어디지? 산이 끝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 있어. 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광대였지. 그런데 왜 그곳을 떠났지? 친구를 잃어서. 외줄로 하늘을 나는 친구였어. 날개 없이 날려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 걔는 죽었어. 걔가 곁에 없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그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잠깐 기다려 수리를 끝내야 돼.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난 공간에 쉽게 떠오를 수가 있단다. 느티나무 꼭대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새 같아. 그는 부러운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느티나무가 진동할 만큼 무엇인가 부딪는 소리가 났다. 얼마 후 그 소리는 멎었다. 이젠 어디든지 정확히 날아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맴돌았다. 가야 하니? 그는 걱정스럽게 소리나는 방향에 대고 말했다. 조금 후에. 하지만 지구에도 너와 같은 우주인이 산다는 것을 기억해 둘 거야. 그리고 지구는 공간의 굴절이 너무 심해서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외계에도 사람이 사니? 그럼. 태양계 밖의 켄타루스 같은 곳에서는 더 많이. 그쪽에서도 명왕성처럼 폭력과 소유욕 그리고 거짓말을 최대의 위법으로 다스리지.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체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이 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무도 믿지 못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짓이든 해대는 버릇이 있어. 난 그곳을 떠났지만 이 산에서 끝까지 있지는 못할 거야. 내가 원한다면 우주로 날아오르게 돼. 그럴 수 있을까? 이 흙으로 되돌아가 날리게 된다면 모를까. 그는 한 줌의 흙을 움켜쥐었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야. 그가 내려놓은 흙이 그의 목소리에 섞이며 분산했다. 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손이었다.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모든 건 생각의 깊이에 달려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며 빛이 풀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쪽 하늘에 조개구름이 아주 높게 떠서 이동하고 있었다.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공간과 통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아마 스스로 날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완전한 감흥일 때만이야. 감흥이라. 마음의 교신과 일치를 의미해. 마음을 비운 후에 의심하지 않으면 쉽게 물질을 넘어설 수가 있어. 그는 안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뜨거운 그의 손이 스스스 풀렸다. 감각이 손바닥에서 멀어지자 눈을 감고 외계로 떠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망막 뒤에서 그를 실은 비행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은백의 빛을 찬란히 뿌리며 날아가 점처럼 작게 보였다. 어둠이 얼룩처럼 남아있는 천공 사이에 박힌 별의 움직임 같았다. 그것은 민들레 씨앗보다 더 가볍게 떠서 검푸른 공간의 두터운 층을 밀고 한없이 직진하다 사라졌다. 하늘은 아침놀로 꽉 차 있었다. 짙고 두터운 안개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간밤에 그 나무를 보기 위해 느티나무 근처로 갔다. 작게 바람이 일었다. 그 속에는 차고 눅눅한 기운이 들어 있었다. 비가 오겠어. 그는 나무 뿌리 근처에 높이 쌓아놓은 원형의 개미둑을 보았다. 개미들은 비올 조짐을 미리 알아 물말을 피하는 재주가 있었다. 끌어다 놓은 장수풍뎅이의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아직도 서너 마리의 일개미가 굴 밖을 서성거리며 흙을 다지고 있었다. 비가 오기 전에 늦은 달에라도 거둬야지. 바람처럼 자루를 걸머쥐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달의 숲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아직 덜 고드라진 열매가 너른 잎사귀 밑에 매달려 있었다. 매우 단맛을 지닌 것들이었다. 몇 새떼가 사방으로 흩어져 날고 있었다. 새떼가 흩어져 비상하는 일은 각별히 경계를 필요로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그는 몸을 낮추고 새떼가 쫓기는 방향점을 어림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솟았다. 몸이 떨렸다. 잡고 있는 자작나무 가지가 몹시 흔들렸다. 진짜 물렸었다니까.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운 곳에서 바위에 가려있던 아이들이 불쑥 상체를 드러냈다. 난장이라고 했지? 몰라. 내가 그랬잖아, 임마. 그래도 난 정신이 없었어. 이 새끼 콱, 빨리 말해봐. 바위에 기어오른 아이들은 모두 여섯이었다. 내 간청을 하룻밤새에 잊어버리다니. 그는 가슴이 아팠다. 그거 한 마리면 쌀이 한 마리란 것을 너도 잘 알지? 독사에 물려도 너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린 부자가 되는 거야, 임마. 그 난장이를 꼭 만나야 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정말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랬어. 거봐, 임마. 그 새낀 딴 동네 놈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길목에서 비싼 뱀을 다 잡아가면. 그보다도 너 이거 보이지? 한 아이가 내민 손은 무명지가 반쯤 잘려 있었다.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것과는.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 대꾸했다. 네 새끼는 몰라. 지난 봄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한테 물렸을 때 난 이 손가락 하나를 낫으로 잘라내야 했단 말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진 않겠지? 그놈에게 독 빼는 법을 알아내고 이곳에 다시 널씬 못하게 하자. 그래. 그래. 모두 그 말에 동조하고 나섰다. 아이는 고개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경계하는 것보다 진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이 초막을 발견해낸다면 들쥐보다 더 많은 양의 양식을 빼앗고 집마저 짓밟을 것이다. 아하, 큰일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얘들아.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는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일제히 돌아서며 소리나는 곳으로 시선을 모았다. 잠깐 그들은 말을 잃었다. 빨리 피해. 널 해칠 거야. 도움을 받았던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가만히 있어. 키 큰 아이가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군. 덩치가 크고 얼굴이 검은 아이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기 위해 접근했다. 그들이 다가서자 그는 얼굴을 하늘로 들었다. 검은 구름이 숲을 누르고 있었다. 그 자루 내봐. 커다란 얼굴이 그 앞으로 내려왔다. 그는 고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얼른 내놔. 너 뱀 잡았지? 난 그런 건 잡지 않아.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억센 손이 자루를 낚아챘다. 안 돼.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이의 손등을 물었다. 헛! 한 아이가 잡았던 자루를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시커멓게 고드라진 머루알이 사방으로 굴렀다. 그는 민첩하게 자루를 집어 거꾸로 잡아 털며 나머지의 물건까지 쏟아내었다. 아무것도 없네. 뱀이 아니란 말이지? 손을 물린 아이는 아파하지도 않고 도리어 빙긋이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얘 발에서 뱀독을 어떻게 뺐지?
그것만 말해. 한아이가 표독스럽게 말했다. 그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비가 뿌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벌써 굵은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하라니까. 뚱뚱한 아이가 다그쳤다. 난 몰라.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 우연히 가져온 것을 그냥 썼을 뿐이었다. 거봐, 그놈은 말을 하지 않아. 답답했다. 그는 눈을 다시 꾹 눌러 감았다. 찬 빗물이 목 안으로 스며 떨렸다. 독 빼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으면 널 이 산에서 내쫓겠어. 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한아이가 그의 가슴을 밀었다. 무명지가 잘린 손이었다. 그는 저만치 밀려 풀숲에 쓰러졌다. 허리가 돌에 부딪혀 몹시 아팠다. 그는 넘어진 채 말했다. 여긴 내 땅이야. 난 뱀을 잡지도 않고 너희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는 단호하게 목청을 높였다. 아이들은 순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얘들아, 이놈을 돌로 쳐. 누군가가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돌로 치지는 않았다. 그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흙탕물이 안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가자, 에잇, 나쁜 새끼. 빗물을 차며 아이들이 자리를 떠났다. 그의 온몸이 진흙처럼 흐늘거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천천히 회전하다가 그의 작은 눈 속으로 빨려 들어와 소멸했다. 텅 빈 하늘, 텅 빈 숲. 잠이 밀려왔다. 찌르륵, 잠 속에도 벌레 우는 소리가 있었다. 누가 그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비거스렁이가 지난 훨씬 뒤의 일이었다. 미안하다. 이젠 괜찮지? 그 아이였다. 아이는 윗도리를 벗어 그를 덮어주었다. 그가 괴로운 듯 대답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용서해줘. 넌 잘못한 게 없어. 나처럼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서이지. 4. 아이와 헤어진 후 들창 너머로 며칠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소리로 모든 것을 느꼈고 빛의 농도로 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누워있으면 토방을 기는 방울벌레의 발소리까지도 고막으로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상체를 세워 토벽에 기댄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이었다. 어둠이 아닌 다른 감촉이 뺨 위에 닿아 있었다. 한 올에 가는 거미줄이었다. 저녁 어둠으로 줄을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두 번째 줄이 이마에 걸렸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여긴 내 방이야. 집이 필요하다면 저 숲이 좋을 텐데. 세 번째의 실이 이번에는 토벽에 붙었다. 실이 풀리고 있는 방향은 들창 쪽이었다. 그는 들창 위에 거꾸로 매달려 실을 풀고 있는 거미를 보았다. 새끼 비단 거미로구나. 그는 거미가 집을 짓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단 거미는 실 두엇을 더 그의 얼굴과 어깨에 붙게 한 뒤 그것을 타고 내려와 끈적거리는 그물을 엮기 시작했다. 넌 경험이 없나 보다. 그는 걱정했다. 비단 거미는 그물을 재빨리 완성했다. 어둠이 다 차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민첩하게 중앙부로 기어가 그물 위에 하얀 지그재그 무늬를 그렸다. 그 무늬를 만들 줄 아는 놈은 비단 거미뿐이었다. 그는 거미줄 사이로 반딧불처럼 달려드는 별을 보았다. 비단 거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물의 어느 구석에서 숨어 새벽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별은 하루살이 같아. 들창 너머로 스쳐가는 밤은 유난히도 길었다. 거미줄에 붙어있던 별자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쳐져 있었다. 너도 혼자 사는구나. 비단 거미가 대답할 리 없었다. 난 말야. 한 집에 둘이 사는 거미를 본 적이 없단다. 혼자 사는 일이 견디지 못할 일만도 아냐. 깊은 어둠 속에서 모처럼 부엉이가 울었다. 부엉이가 울면 토방 아래로 내려온 방울벌레가 한참 동안 날개를 비비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졌어. 날이 새기 전에 먹이를 찾느라고 그래. 눈을 감고 오렌지 빛의 명왕성 하늘을 생각했다. 언제 깨었는지 거미는 연약하고 긴 녹색의 다리를 꿈틀거리며 그물 가운데 걸린 새벽빛을 밟고 있었다. 일찍 깼구나. 널 이제 숲속으로 보내줄까봐. 괜찮겠지? 거미가 놀랄 것을 염려하여 그는 얼굴과 어깨에 달라붙은 거미줄을 천천히 당기며 일어섰다. 그물이 움직이자 비단 거미는 빠른 동작으로 지그재그 무늬를 떠받치듯 몸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연두색 몸체가 그물의 탄력을 받아 독특한 율동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비단 거미만이 지닌 본능적 반응이었는데 큰 것은 그물과 함께. 출렁이는 그 형태가 너무나 이상하여 범아제비도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 해치려는 게 아냐. 넌 숲으로 가야 해. 그는 비단 거미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했다. 거미는 안심을 했는지 경고의 동작을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느릿느릿 그물을 벗어나 들창의 마른 풀대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비단 거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잡고 있던 거미줄을 걷고 풀대 꼭대기에 선 비단 거미 쪽으로 다가가 거미의 몸에 입김을 불어주었다. 거미는 노란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 조금씩 허공에 날리기 시작했다. 눈에 겨우 뜨일 만한 가는 실라치였다. 그것은 차츰 기류에 풀려 공간에 흩날렸다. 거미는 실의 무게를 알아채고 고개하듯 그것에 매달렸다. 새끼 거미가 허공을 이륙했다. 신기한 광경이었다. 새끼 비단 거미가 이륙하는 모습은 꽃씨가 성숙하여 지표를 떠나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아늑해 보였다.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는 거로구나. 나도 날고 싶어. 그는 마음을 비우고 명왕성을 떠올렸다. 망막 뒤편의 깜깜한 공간이 뽀얗게 거치면서 무수한 빛을 드러냈다. 그는 더 작아지길 원했다. 몸이 작아지면 가능하리라 믿고 있었다. 별이 그의 발목을 무수히 스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별의 흐름 속에서 목소리가 느껴졌다. 너로구나. 그래. 널 보고 싶었어. 왜? 너처럼 날고 싶어서. 어떻게 하길 원하지? 바람으로 날 순 없겠니? 새끼 비단 거미처럼 말이야. 내 마음의 무게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날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쉬운 일이야.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고. 그는 잠깐 동안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사방이 바람 소리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빛이 퍼지기 시작한 계곡의 깨끗한 물로 목을 축이고 그는 숲속에서 널찍한 굴참나무 이파리를 골랐다. 소나기에 가득 차도록 따낸 이파리를 들고 산봉우리를 향해 달렸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키를 낮춘 나무들이 바위와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눈 아래로 산등성이가 깔렸다. 계곡은 너무 깊어 어둑하기조차 했고 구릉으로 넘어간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끝에는 어딘가 마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마을은 두렵지 않았다. 마을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몸의 크기에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젠. 정상에 이르자 그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해가 높이 올라와 있었다. 빛이 누르고 있는 하늘은 바다보다 푸르고 깊어 보였다. 상승기류의 방향을 찾아냈다. 동쪽이었다. 그는 이파리를 하나 골라내며 중얼거렸다. 날아봐. 그가 허공을 향해 팔매질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날지 못하고 힘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날 수 있는 중심과 무게가 전혀 균형을 갖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믿었다. 그건 마지막이었다. 그는 굴참나무 이파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는 분명히 하늘 끝으로 날아갈 거야. 제일 가벼우니까 해낼 거야, 틀림없이. 자, 날아가. 힘껏. 그게 너이고 내 마음이야.
내가 바로 나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기도하듯 손을 모아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가 이파리를 힘차게 던졌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놈은 고개를 치켜들고 기류에 휘말려 유유히 솟구치기 시작했다. 마치 한 마리의 소리개 같았다. 그는 온몸이 뻣뻣해지도록 오랫동안 서 있다가 자신을 위해 피리를 불어줄 때가 온 것을 알았다. 의식은 작은 풀잎 하나면 그만이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풀잎 하나를 따내 입술에 대었다. 삘리삘리 빌리삘릴리삘리. 그 소리를 쓸어 담는 하늘은 너무 파랗게 비어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